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 10시 반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좋을 것 같기에 사전 경고를 지금 며칠 전부터 경제 수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케빈 헤셋 경제위원장인데요. 한때 연준 의장으로 거의 될 뻔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고용지표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꼭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당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을 보면요. 패닉하지 말아라.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얼마나 낮게 나오면 패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낮은 고용 지표를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AI나 여러 가지 생산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거 잘 극복할 수 있어. 펀더멘탈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당황하지 말아라. 조금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다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한 6만 9천 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만 명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분이 이제 경제 쪽 자문 쪽이라면 경제 고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 정책을 이끌었던 분인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고용지표 안 나오더라도 월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치 안 좋게 나온다고 패닉 셀링 하지 마.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됩니다. 피터 나바로 선임 고문, 일기 때도 활동을 했었고, 한때 그 일론 머스크랑 치고받고 싸웠던 그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나쁜 수치 나와도 찬물을 끼얹지 마라. 즉, 고용지표가 엉망으로 나오더라도 월간 니네들 팔지 마. 우리 백악관은 지금 증시 관리하고 지켜보고 있어. 패닉 셀링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도 그거 빠진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오히려 정상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남부 쪽의 건설 시장에서는 이 건설 인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이거 감안을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이번에가 과거 1년간, 즉 25년도 3월 달부터 26년도 2월까지 과거 1년간의 통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폭 갈아엎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누적치로 보더라도 굉장히 고용 통계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가장 적당한 둔화,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아까 6.9만 명이 예상이었으니까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만 나오더라도 경기가 조금 식고 있네. 고용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연착륙을 시켜야지.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이제 강한 고용 시나리오는 거의 지금 상황을 볼 때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모친 시나리오가 좀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부진. 이게 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 숫자가 거의 뭐 제로, 마이너스에 가까울 정도로 훅 줄어들어 버리면 이거는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지수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까 봐 아까 그 경제 자문과 고문이 그러면 안 돼. 패닉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업률도 나오는데 참고로 4.5 이상 나오면 또 샴의 법칙이 나오네 마네 하면서 침체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고용이 안 좋은 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둘째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백악관의 자문과 고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인데요.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 15%의 경제 성장, GDP가 15%가 나올 수 있다. 혹은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 야, 이게 웬 뜬구름 잡는 소리이며 이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근데 GDP 그 이상도 가능하다. 뭐 후진국의 GDP를 능가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그것도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할 때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워시의 상원 인준도 지금 난항이 예상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신나게 받고 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톰 틸리스라는 이 인준을 결정하는 공화당 위원 중에 하나가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케빈 워시 찬성 안 하겠다. 그러면 12대 12가 돼가지고요. 워시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그냥 지연되면 지연되는 거지. 이렇게 여유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여유가 나오는 게 무슨 이유일까? 이게 궁금하시겠죠? 뭔가 있긴 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거의 매크로가 망가지는 게 작정이 될 정도로 계획됐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엉망인 것 같습니다. 고용과 실업 통계가 아무래도 좋게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역시 25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말에 12월이면 으쌰으쌰 하면서 소매 판매 많이 나와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셧다운 때문에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는데 이 소매 판매도 엉망으로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보다 한참 밑으로 나와서 그래서 작년 4분기에 GDP가 뭐 한 0.6% 정도 지금 깎이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15% GDP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트루플레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물가 지수를 보면 CPI는 한 뭐 2.7%로 나와 있지만 트랜잭션 실시간으로 본다면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뭐 0.7%까지 트루플레이션에서 물가가 떨어진 거 보셨죠? 자, 그러면 야,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즉, 한 방이 뭐가 있긴 있다.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머리 안에서는 야, 이거는 비상 상황이네, 심각하네, 전시 상황이네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나 제대로 해. 무엇이 오면 아마 양적 완화를 여기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무부 스컷 베센트를 통해서 스컷 베센트식의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뭐 국채도 살 수 있고요. 주택금리도 MBS를 막 대거 사들이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관세 거둔 걸로 현금을 살포할 수도 있고, 뭐 금 재평가를 통해서 국채도 살 수 있겠지만요. 금의 전략 비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가 있으니까 제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면 정말 공상가죠.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 유동성 파티를 하기 전에 선행 조건이 있다. 이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파티 전에 반드시 끝내놔야 되는 거. 이게 작년 내내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수금 이제 돈 돌려받아야겠죠. 내 돈 내놔. 그리고 관세 빨대가 잘 나오는지 점검을 다 마무리해야만 파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게 성공을 할지 말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획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를 또 최근에 좀 보여드려 보면 관세 전쟁 이거 끝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막판까지 정말 관세 빨대 잘 나오는지 점검도 하고요. 수금, 즉 미국에 대한 투자도 막판까지 정말 뽑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어제 늦게 저녁에 기사였네요. TSMC, 뭐 대만 대표 기업이죠. 근데 미국 빅테크에서 관제 면제권을 나눠준다. 빅테크 뭐 아마존, 구글, 애플에 관세 면제권 나눠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참고로 삼성과 SK도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직 관세 협상 이거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 더 지어라. 더 지어주면 그거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더 줄게. 막판까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은요, 지난달에 이미 대미 투자 5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또 리쇼어링, 즉 공장을 미국에 많이 설립을 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이제 20%에서 15%로 깎아줬습니다. 이대로 되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신규 공장을 더 건설할 경우 그 예상되는 생산량의 2.5배를 무관세를 해줄게. 그리고 기존 공장,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게 있고요. 과거에 이미 약속해서 짓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존 공장에서 나오는 예상 생산량의 한 1.5배를 무관세를 해줄게. 그러니까 기존 건 기존 거고요. 신규로 더 지으라는 겁니다. 신규로 더하면 2.5배 더 무관세 해줄게. 근데 그 무관세 해주는 기업들이 우리 미국에 도움이 되는 뭐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이런 데야. 그러니까 본인들도 혜택을 받고 공장은 더 지어라. 마지막까지 정말 뽑아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겠지만 일본을 향해서도 대미 투자하기로 한 거 5,500억 달러 왜 빨리 안 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라는 기사가 보였었고요. 한국은 이미 경로를 해서 산업부 장관이 한번 갔다 왔죠, 미국에. 그리고 최근에 인도도 50% 관세를 때렸지만 러시아산 석유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거, 베네수엘라 거 쓰겠습니다 해서 결국 18%까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종 점검, 마지막 빨대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관세 빨대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수금을 완료한 후에 유동성 파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순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최근에 조금 힘들어지니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을 하고 강세장 초입에 초반에 들어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바보처럼. 이게 굉장한 다수설.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더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스트레티지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바보같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거의 바닥 근처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컨트의 뭐 줄리오 모레노라는 분이요. 스트레티지, 지금 당장 비트코인 사는 거를 중단을 해라. 중단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아마도 근데 이게 몇 달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고점에 계속 사서 물린다.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지금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떨어질 거야. 너 살 때마다 고점에 살 거야. 글쎄요. 저는 지금쯤 사는 거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너희들은 계속 고점에 물릴 거야. 그래서 약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한 뒤에 강세장 초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아, 약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한 뒤에 강세장 초반에 투자하는 게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떠났다가 오겠습니다. 뭐 국장에서 재미를 봤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정체성은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뭐 장기 투자, 뭐 목표 투자, 가치 투자 이런 게 아니에요. 트레이더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택도 없구나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팁을 도무지 드리려고 해봤자 드릴 수가 없다. 트레이더는요 못합니다.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말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강세장 올라가고 있을 때 초반에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저도 하겠지만 저는 못했다. 제 생각은 피터 린치랑 똑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에 대비를 하시거나 하락장을 예측을 하려고 뭐 팔고 저점을 기다린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러다가 투자자들이 잃은 돈이 실제 하락장에서 잃은 돈보다 훨씬 더 많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피터 린치가 한 얘기인데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시면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켄 피셔, 필립 피셔, 존 보글 이런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 차트 보는 거. 근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요. 제발 그만해. 예측 좀 그만해. 차트 좀 그만 봐. 수학은 됐어. 이분들이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해봤을까요? 차트 보고 예측하고 RSI 보고 뭐 거래량 실리는 거 보고 뭐 선 긋고 데드 크로스, 골드 크로스 안 해봤을까요? 충분히 다 해본 분들입니다. 이분들 책을 보시면요. 특히나 워런 버핏은 책 보는 거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수학이란 수학, 차트란 차트는 모두 다 외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이 수집한 차트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렸던 그때 당시 어린 워런 버핏의 그 차트 좀 빌려줘. 수학 그거 노트 좀 빌려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정도로
차트에 심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조차도요.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수학, 차트, 예측 그만해라. 그만해라고 왜 얘기를 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는 분들, 바닥을 확인한 후에 강세장 초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말처럼 쉽진 않은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요, 과거에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리플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비트도 있고 이더도 있고 하지만 XRP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XRP의 뭐 23년 말부터 차트입니다. 제 스타일은요. 여기 저는 이때 매수 써 있죠. 계속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이때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걸 잘해요. 근데 문제는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당하겠죠.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기회비용 다 날리고 바보처럼. 왜냐면 이때 막 AI 코인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24년도 3월 뭐 2월 이때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했었는데 근데 만약에 바닥을 확인하고 강세장 초에 들어가신다면요.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때 사셨어야 됩니다. 이때가 한 못해도 700원에서 800원에는 사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닥은 뭐 3년 내내 확인했죠. 바닥 확인하고 강세장 초에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뭐 700원, 그러니까 700원 위에 800원, 좋습니다. 900원, 1000원 이하로 만약에 많이 샀다, 급등하기 직전에 샀다, 그러면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분은 트레이더로 인정, 최고의 탑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것도 잘한 거지만 뒤에서도 좀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정점은 트레이더도 예상을 못합니다. 예상하는 건 계속 성공을 하기는 어렵고, 자, 꼭대기를 찍고 떨어지고 있을 때, 뭐 이동평균선을 뚫고 뭐 데드 크로스가 나오든지, 아무튼 정점은 제가 다 피했죠. 그렇지만 뚝 떨어지고 있을 때, 정점 후에 하락이 나올 때 올 매도 혹은 뭐 막 70% 매도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기 직전에 살 수 있다면 이 꼭지점을 확인하고 떨어지기 직전에도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탑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뭘 하셔야 되느냐? 바닥을 확인하고 또 강세장 초입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바닥은 못 잡았어요. 제가 밑에 동그라미 쳐놨죠. 3개 동그라미 쳐놨는데 바닥은 모르지만 아무튼 올라가면서 탄력을 받고 뭐 골든 크로스 나오고 이러고 있을 때 바닥 맞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맞았네요. 바닥 찍고 반등할 시에 다시 엄청난 매수를 이 하락 동그라미 때 뭐 최근도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사셨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겠죠. 700원, 800원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꼭대기 밑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파는 것도 쉽지 않고 다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 시에 엄청 샀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탑 트레이더고 좋은데요. 반면에 대부분은 파란색처럼 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계속 XRP는 떨어지고 안 오르고 남들 파티하고 뭐 춤추고 해도 끝났어. 너는 안 사. 뭐 쓰레기야. 기회비용이야. 뭐 2년, 3년 들으면 지독하겠죠. 그러니까 사야 될 때는요. 안 삽니다. 뭐 700원, 800원에 사셨어야 되는데 못 산다. 그러다가 언제 산다? 저 위에 올라오면 뭐 나 정점 후에 하락 후 올매도 뭐 4,000원 이상에서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트레이더면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 이때 샀는데 뭐 유튜버들이 뭐 2달러, 3달러, 뭐 이제 20달러, 뭐 100달러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때 오히려 사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 그러다가 또 언제 판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막 뭐 2,000원 돼 있고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탑 트레이더잖아요. 왜냐면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사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때 팔았는데 나는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떠났다가 다시 바닥이 나오면 들어갈게.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다. 그래서 본인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까만색처럼 잘하고 있다. 내가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했다. 이러면 탑 트레이더 될 수 있습니다. 바닥 확인하고 강세장초에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반대로 이 파란색에 가깝게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트레이더로서의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이거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의 이 수익은
정말 예측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된다. 피터 린치도 6번 중에 6번 맞추면 그분 도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보단 좀 더 맞춰야겠죠. 한 7번, 8번은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 동물적인 감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한때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게임도 좀 잘했고, 뭐 머리도 좀 빨리 돌아가고, 운동 감각,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겼는데, 택도 없구나. 택도 없구나를 이 시즌이 지나갈 때마다, 사이클 때마다 했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엄청 두드려 맞고 한 거죠. 좀 빨리 알았으면 좋은데, 사람은 항상 해봐야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판단한 결과, 나는 예측도 못하고 동물적인 감각도 없구나.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정말 폴티드 존스, 드로킨 밀러 이런 정말 소수의 레전드 많이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조금 틀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 안에서 꾸준히 있으면서 쌀 때는 비중을 그래도 조금씩 늘려가고요. 비쌀 때는 뭐 완전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가는, 그러니까 쌀 때 좀 사고 비쌀 때 조금 덜어내는, 막 완전히 떠나고 이런 게 아니죠. 요런 거는 그래도 조금 틀려도 되고요. 조금 조롱은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어렵지 않게 한다,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제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13F SEC에 보고했던 작년 4분기에 샀던 사람들의 물량이 현재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3.4조 원이나 되는 크립토를 보유한다. 뭐 골드만삭스의 투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VIP 고객들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5년도 4분기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막 급락할 때 그때 얘긴 거예요. 자, 비트도 샀고 이더리움도 샀는데 여기 보시면요. 비트코인 11억 달러, 이더리움 10억 달러. 비트랑 이더를 거의 비슷하게 샀네요. 그리고 XRP 1.5억 달러, 솔라나는 1억 달러 정도를 샀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10월 10일 폭락 이후에 만약에 샀다면 아무리 잘 샀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때 뭘 했다? 비트코인도 사긴 샀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ETF가 있는 알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는 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3분기에서 4분기 비교하면 4분기에 뭐 샀는지 나오잖아요. 물론 아주 100% 정확하진 않지만, 자, 4분기에 뭘 샀는지 제가 네모 안에 써놨는데요. 비트코인도 샀습니다. 한 3억 달러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이더리움을 신규로 많이 샀고요. 대폭 추가를 했다. 있긴 있었는데 미약하게 했었는데 이더리움 정말 많이 샀고요. XRP랑 솔라나는 아예 신규로 1.5억 달러, 1억 달러를 왕창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도 샀는데 밑에 ETF 있는 알트코인들을 많이 샀겠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 이후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거든요. 최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뭐 반토막이 났다면 이더리움은 반토막은 기본일 거고요. XRP나 솔라나는 뭐 못하면 3분의 1 토막까지 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날고 기는 VIP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반토막인데 피했다 사진은 에이 바보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그냥 개수를 모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정체성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내가 만약에 탑 트레이더라면요. 못 피한 사람들 놀릴 수 있습니다. 에이 바보들, 그럴 수 있겠죠. 하락 슉슉 피하면 되지. 그리고 상승 직전에 올라타실 수 있겠죠. 내가 만약 탑 트레이더라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또는 못하겠다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하락의 타이밍을 맞추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요. 그냥 시장 안에 꾸준히 있으면서 조금 놀림은 받을 수 있어도요. 개수를 계속 늘려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상승마다 온몸으로 맞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